시사 안드로메다. 네, 이분 요즘 주인 찾아서 전국 팔도를 누비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하던데 무슨 애들도 아니고 이렇게 한방 먹이게 됐다고 합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우리 저 라디오 녹화 일정을 새벽 대바람에 하자 그래가지고 민폐가 심각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 시간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이 잠깐만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나오셨는데 이혜훈 대표를 잘 모르는 또 청취자가 있을 수 있어요. 프로필 우리 프로필 박병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 출생입니다. 마산 출생이고요. 마산 여자중학교, 마산 제일여고를 나왔고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UCLA 대학원 경제학 박사고 미국 랜드 연구소 연구위원이고 영국 레스터 대학 경제학 교수입니다. 좋은 거 다 갖다 썼어요. 유엔 정책 자문위원이시고요. 역임을 했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한국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그러셨구나. 2002년도에 시아버지 김태호 사선 의원이시죠.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었는데 지역구인 울산 중구 보궐선거에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공천 경쟁에서는 정가빈 의원한테 밀리기도 했습니다. 공천 경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군요. 예전부터 공천 경쟁이 심했군요. 공천하고는 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보네요. 정가빈 세죠. 17대, 18대, 20대 서울 서초구 갑에서 국회의원이 됐고 2007년 대통령 경선 후보 대변인도 했었고요. 지금은 2016년 12월 27일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바른정당에 이제 발기인을 돼가지고 6월 26일 바른정당 대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PK 주시는 걸 처음 알았네요. 그러셨어요. 예. 서울 분인 줄 알았습니다. 네, 죄송해요. 사투리를 안 쓰셔가지고. 네, 제가 위장이 완벽했나봅니다. 우리는 정말 안 고쳐지거든. 박병희 사람들은. 저는 서울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셔요? 대구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공천 경쟁을 뭐 최근까지도 치열하게 하셨었는데 그래서 한간에는 조윤선 전 장관이 일부 무죄 집행유예 선고된 거에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가장 불쾌한 분이 이혜훈 대표다. 그럼 모함이 어디 있어요? 일각 주장이 저의 주장이에요. 근데 당시에 그 김태우 내무부 장관 역임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내 아들은 천생 학자인데 정치는 며느리가 잘할 것이다. 명언을 남겼죠. 네. 이런 얘기는 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저도 타계하시고 나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살아 생전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쭤보진 않았지만 주변에 이제 우리 지역구 당직자들 이런 분들 얘기는 선거가 있으시면 가서 이제 도와드리는 맞아.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도와드리는 거 보고 그랬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 평가예요. 네. 아들보다는 며느리를 더 믿겠다. 정치 방향에서는 이런 뜻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니 아들들은 정치하는 걸 관심 없어 했고 네. 물론 저도 그랬지만 이제 저는 시댁 일이니까 뭐 죽기 살기로 열심히 도와드리긴 했죠. 대충 하고 아들은 며느리는 목숨 걸고 하니까 아마 시아버지께서 이 며느리 줘야 되겠다. 아니 우리 시쳇말로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다고. 알아보죠. 당연히 알아보죠. 그죠? 네. 딱 정치인이 보시기에도 이분이다. 피다 이렇게 정치 맞겠죠. DNA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DNA는 정치인한테 꼭 필요한 요건이에요. 있어야 돼요. 맞아요. 필요한 요건인데 아유, 그럼 다행입니다. 네. 예. 지금 뭐 정치인 중에서 그게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비판받는 분도 계시니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그거 혹시 그 시아버지가 보시기에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 때 이렇게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탁해서 정치가 되겠는데 하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뭘 잘해요? 6월 26일 날 당대표에 선출되셨으니까 이제 40일 좀 넘으셨어요. 휴가 포기하고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다던데 바른정당 주인 찾기 이제 현장에서 어떤 민심을 확인하셨는지. 막상 가보니까 호남을 저희가 지난주에 갔었거든요. 네. 광주, 전남을 네. 여수, 순천, 목포 등등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저희 예상과는 달리 힘내라, 잘했으면 좋겠다, 잘할 줄 믿는다,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업이 돼가지고 아하. 야 열심히 잘하면 우리가 정말 잘 되겠구나 음. 이런 막 그 힘이 부쩍부쩍 생겨갖고 왔습니다. 아, 근데 당 대표께서 휴가를 반납하면 그 밑에 당직자들 또 일반 의원들 당연히 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가시라 그랬어요. 가라 왜냐하면 그랬어요? 예. 어차피 한 달 동안 저는 쭉 다니면 의원님들은 휴가 가셨다가 휴가 스케줄하고 겹치지 않는 일정만 참 합류해 주시면 된다고 이미 다 제가 문자도 보내고 아, 말씀드리고 아니 저 때문에 휴가를 못 가시면 안 되죠. 또 그럼 안 되죠. 제가 엄청 역성을 또 듣죠. 혹시 당 대표로서 갑질했을까봐. 네. 나도 안 가는데 어디 휴가를 가? 이렇게 그건 네. 전혀 아니고. 자, 호남 다녀와서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다. 네. 호남 그 네. 국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TK 민심은 어때요? TK 민심 아무래도 바른정당이 그래도 TK가 고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TK는 사실 지난번에 갔을 네. 때 그 특정 단체 소속인 듯한 일부 한 10명 남짓한 분들이 막 배신자라고 아주 그러고 막. 예. 뭐 소리만 지르면 다행인데 이제 그 폭력적으로 아, 위해를 그랬어요? 가하려고 계속 어. 하시는 바람에 경찰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왜냐면 누가 네. 린치라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폴리스 라인을 이렇게 쳐버리는 바람에 사실 시민들하고 접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폴리스 라인 안에 저희가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민심을 뭐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TK도 이제 직능 단체 간담회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과거와는 좀 한 서너 달 전 대선 때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은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내려가기만 하면 왜 나왔냐 빨리 들어가라. 너무 많이 했죠. 쪼개지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자체가 줄었고요. 아. 합치라는 사람 자체가 줄었고 합하라는 분들도 빨리 끌어안아야지. 그러니까 들어가라는 거와 끌어안아야지는 좀 다르죠. 주체가 다르잖아요. 예. 네. 좀 달라지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호남은 저희가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늘 좀 다가가고 싶고 그래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마음을 잘 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진짜 넘사벽 같은 그런 존재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갔더니 저희가 분명히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예. 있는데도 바른 정당이 잘 돼야지 보수가 건강한 보수가 생긴다. 굉장히 그 정치 인식이 높으셔요. 그런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서 나는 사실 안 찍었는데 바른 정당은 잘 돼야 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자 이제 우리 시사 안드로메다 공식 코너입니다.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그게 제가 뭔가요? 누구 중에 누가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말하면 아 네네. 바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명박, 박정희. 없어요. 아니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한명해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박정희. 박정희, 예. 박정희, 유승민, 유승민이죠. 유승민, 박지원, 아 유승민이죠. 유승민, 김상조, 김상조 유승민이죠. 예. 유승민, 문재인. 아 유승민이죠. 왜 한 거야? 유승민을 왜 넣은 거야? 넣었어. 이게 유승민이 너무 확실한데. 기승전 유승민이.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예. 아, 유승민, 김무성. 아 유승민 의원이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네. 누구나 알잖아요. 두 분이 친하다는 사실.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한 보면은 30년 됐는데. 그러니까 예. 뭐 정치적 동지 인간적 뭐 이런 건데 예. 이런 거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네. 외모로만 봤을 때는 이 등장한 외모 인물로 외모 유승민, 박지원, 김상조, 문재인 중에 누가 외모로도 유승민이에요? 외모 아니요 그건 문재인인데요. 쌍꺼풀 있고 눈이 부리부리하면서 호남형인 문재인 대통령이 좋다. 유승민 외모는 의원님 되게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쌍꺼풀이 없어요. 아 근데 굉장히 지적이고 네. 나는 그때 토론회 할 때 되게 사실은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 진정성에. 네네네. 맞아요. 사실 호남에서도 그 진정성에 반했을 거야. 네, 진정성은 많이들 인정해 주세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담백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난 유승민 의원의 그 좀 처진 눈 있잖아요. 그게 부러워. 우리는 눈이 자꾸 올라가. 그러니까요. 아. 선해 뭐 어떻게 보이시잖아요. 보여. 선해 보이시잖아요. 좀 착한 눈. 그래 근데 여기 아마 우리 제작진에서 이상형 월드컵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넣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요즘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네, 이현 제가- 대표가 네. 아, 제가 굉장히 서포트하죠. 어. 왜냐하면 그동안 재벌개혁이라고 수많은 정권이 얘기를 하고 수십 년이 흘러왔지만 항상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막상 집권을 하면 재벌개혁을 한 정권이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천병으로 계시는 거고 재벌개혁을 정말 진정성을 갖고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일머리를 노련하게 잘 갖고 간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뭐가 되겠구나 그런 기대가 크죠. 좀 나쁜 질문. 네. 직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 특히 홍준표 대표가
연말이면 지지층이 회복될 거다. 영남 지역 민심이 다 돌아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으로. 이 수도권도 완만한 회복세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 완전 무시하는 전략인데 뭐 저희도 뭐 봅니까? 그분들 특별히 존중하진 않아요. 근데 그분의 이 희망 사항인 것 같은데 네. 죄송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는 보니까 이분의 희망 사항과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예. 근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해석이 되겠습니다. 예. 그 아까 TK 주민들이 끌어안아라 이런 얘기 네. 했다 그러고 또 우리 이현 대표가 다른 방송에 나가서 자유한국당 내 몇몇 의원분이 뭐 이렇게 바른정당 올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도 했다. 99% 얘기를 발언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반대로 말이죠. 지금 바른정당이 이제 원내 교섭단체 딱 꾸리는 20석 아닙니까? 한 석이라도 빠지게 되면 상당히 타격이 그렇죠. 있을 텐데 그 한 석이라도 나갈 그런 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일단 지난번에 13명이 나가면서 거의 국민들 앞에 공공의 적이 돼서 굉장히 지금 힘든 시절을 겪고 있는 걸로 그걸 아는데 봤기 때문에 그걸 보신 분들 중에 누가 그러려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어쨌든 바른정당을 흔든다. 이거에 뭐 거의 올인을 하시는 모습인데 며칠 전에 혁신위원장이신 유석춘 위원장께서 그 간담회 하시면서 청년 친구들한테 바른정당 흔들어서 한 명이라도 빼오기 해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굉장히 이제 정치로 보면 구태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왜 바른정당이 보수 적통이 되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보수 적통이 바른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건강하고 균형되게 날아오르려면 날개가 보수의 날개, 진보의 날개 둘 다 튼튼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보수 대통령이 실패하면서 보수의 한 날개가 거의 지금 꺾어졌잖아요. 예. 근데 이걸 복원을 하려면 국민들께서 주신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기 주머니 채우는데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해서 지금 탄핵도 당하고 불법 처리되고 있는 그분들이 보수의 적통이 되면 이 보수의 건강한 날개가 회복되질 않지요. 보수의 건강한 날개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럼 바른정당이고 결국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선 바른정당이 보수 적통이 돼야 된다. 이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입니다. 곧 네. 지방선거인데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개로 갈라져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압력 행사가 될 거예요. 합쳐라. 어쨌든 합쳐라 그러면 외형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크고 뭐 지금 말씀하신 질적인 부분은 바른정당이 높다고 제가 가정했을 때 어떤 식으로 끌어안을 거며 어떤 식으로 지지층을 설득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보수의 지지자들이 조금 생각을 직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합해야 된다. 근데 예를 들면 잘못된 부분과 합하면 결국 그 잘못은 고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보수 정당이 왜 이렇게 실패를 거듭해 왔나? 늘 보면 선거는 사실 2년이나 1년 만에 계속 있습니다. 지방선거 있고 보궐선거 있고 또 국회의원 선거 있고 대선 있고 거의 매년 해마다 있는 선거 때마다 당장 선거가 코앞이니까 잘못된 거 이거 정리하는 거 개혁하는 거 잘라내는 거 이런 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이제 빨리 합해야 되지 않냐 이탈하지 말라 뭉쳐라 이런 얘기만 수십 년 하시면서 결국은 이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오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 보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네. 보수 진영 전체를 다 합해봐야 뭐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 이런 몰락의 길을 자초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 잘라내지 않고 또 앞에 선거가 있으니까 또 합해라. 결국 이 길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걸 정리 한번 해야 됩니다.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는 뭔지 궁금한 게요. 낡은 보수와의 결별, 차별점. 예,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보수란 어떤 것일지 왜냐하면 젊은이들 중에서도 보수 성향의 젊은이들이 있는데 사실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의 차이는 분명히 알겠으나 바른정당과의 차별점은 뭐냐 했을 때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두 가지 면에서 확실히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에서 완전히 낡은 보수와 다르고요. 두 번째는 정치하는 방식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정체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로 경제 정책 가지고 보수 진보를 나누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안보 분단 국가이다 보니 안보까지 더해지는데 먼저 이제 안보를 말씀드리면 낡은 보수는 자기가 싫은 사람, 경쟁자 이런 분들에게는 걸핏하면 빨갱이 딱지 붙이고 종북물이랍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종북물이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저희가 차별성이고요. 대한민국의 안보는 철통같이 지키지만 합리적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안보 보수를 하는 거지 경쟁자를 찍어내리기 위한 그런 종북몰이 안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제도 시장 경제라고 말은 똑같이 합니다. 낡은 보수도. 근데 그분들은 무한 경쟁에 내몰리는 시장에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특권 반칙 행포를 부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온전시키는 분들이에요. 비호하고 대변하고. 네. 결국 그분들이 여태까지 비호해온 그런 잘못된 특권 반칙 행포 때문에 양극화가 생기고 심해져서 이 양극화는 사실 보수가 지키려고 하는 중요한 공동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안으로부터 허물어 내리는 오두막을 허무는 두더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낡은 보수는 보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수를 무너뜨리는 보수의 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하는 스타일은 그분들은 만 가지는 다 만 가지를 반대합니다. 진보가 아무리 잘못하는 게 많다 하더라도 진보가 뭐 100가지면 100가지, 만 가지면 만 가지를 다 잘못하는 절대악은 아닌데 잘하는 것도 있고 동의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분들은 다 반대하잖아요. 발목 잡는 딴지 정치.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협력할 건 과감히 먼저 협력하겠다. 그 대신 우리 보수 정체성에 도저히 안 맞는 거는 탑 1, 2, 3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반대하는 건 결연히 한다. 하지만 반대할 때도 그냥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안을 먼저 내서 우리 대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우리 대안 쪽으로 끌고 오는 정치를 하겠다. 생산적인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들 하시면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가 뭐 싹 사라지겠네요. 아주 좋은 얘기 같은데 당장 색깔론 종북몰이 하지 않겠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봐요. 큰 발전을 보는데 이게 그냥 당 대표 혼자 생각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수명 전원의 생각입니까? 당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한 겁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내걸고 당대표가 됐고 당대표가 되고 나서 우리 최고위원들하고 의원 전체 연석회의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모두가 동의해 주셨고 그렇게 가자고 길을 정했습니다. 근데 정문원 전 의원이 사무총장 네. 이의원 대표 지명한 거 아닙니까? 네네. 정문원 의원 NLL 논란 가지고 뭐 말이 많았잖아요. 정부몰이가 아니죠. 그건 사실을 밝힌 거죠. 잘못된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잘못된 사실이 아니어서 법원에서 사실은 사실이다. 근데 국가 기밀을 얘기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죠. 사실로 판결 난 거는 판결문 보시면 압니다. 아 그래요?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하신 거예요. NLL 논란이? 네. 저 정문원 의원님 땅 따먹기 뭐 선거 때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NLL 논란에 대해서 NLL 그때 당시에 문건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문건을 국가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건데 왜 얘기했냐라는 질책은 받았지만 그 정문원 의원의 발언 자체는 사실에 부합했다는 거 결론이 났죠. 확인해보고요. 네. 이번에 세월호 수색 현장도 갔다 오셨어요. 네. 그래서 가서 눈물도 흘리셨는데 미수습자 가족들 만나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마음이 슬픔을 느끼셨는지. 그 한여름의 더위에 컨테이너 안에 지금 도대체 몇 년을 계시는 거잖아요. 몇 년을 계시면서 그 아들이 딸이 그래도 뼈 조각 하나라도 찾기를 원하는 그 심정 완전히 거의 보니까 거의 탈진한 상태로 몇 년 동안의 삶이 다 피폐화된 그 부분들을 보면서 저도 부모인데 똑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월이 지나면 이 세월호에 대한 아픔이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세월이 지나도 더 그런 부분이 커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여당 의원일 때하고 야당 의원일 때하고 세월을 바라보는 게 좀 달라졌나요? 시각이? 아니 그렇지 그건 않습니다. 아니고. 그때 이제 사실 세월호가 났을 때 저는 뭐 국회의원 공천도 못 받고 탈락돼서 밖에 실업자로 있을 때죠. 이제 인양해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사실 저희 지금 당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그때 제일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인양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 인양해야 된다. 근데 당시 이제 이걸 불편하게 느낀 대통령이 굉장히 유승민 찍어내기를 하셨고요. 정치적 사안으로 봤죠, 이 사건은. 네. 근데 저희는 이게 세월호의 마음 아파하는 거와 똑같이 천안함의 마음 아파하고 천안함의 마음을 아파하는 한 국민이 왜 세월호에는 마음 아파하지 않는지 그 부분이 저희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천안함이 마음 아픈 거와 똑같은 깊이와 똑같은 강도로 세월호도 가슴 아픈 거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보수 정당은 친재벌 편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낡은 보수와 저희가 모르겠다. 완전히 확연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경제 개혁을 하고 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는데 낡은 보수는 오히려 양극화를 양산하고 온전시키는 세력이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법인세 인상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조건이 있습니다. 있다. 네. 왜냐하면 복지가 지금 약속한 복지가 다 꼭 필요한지 이거 정말 모든 사람이 절절히 필요하고 고마워하는 복지인지 먼저 복지부터 좀 우선순위를 정하고 쳐낼 건 쳐냈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뭐 돈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는 복지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이런 부분은 저희는 좀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쳐내고 그다음에 돈이 모자라면 증세를 하기 전에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지하경제 양성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정부 지출 줄이는 거 이런 부분을 정말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온 국민이 인정하실 때까지 해놓고 증세 얘기를 꺼내야지 취임하자마자 바로 증세 얘기부터 꺼내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죠. 야,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때 되면 할 말 하겠다 이랬거든요. 뭔가 불만이 조금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이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좀 못한다. 한번 뭐 슬쩍 잘하는 것 같은 네. 것부터 먼저 말씀을 네. 드리는 게 예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는 굉장히 친서민 행보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세요. 예를 들면은 뭐 재벌 회장들을 청와대에 모셔놓고도 상춘제 앞에서 그 막 생맥주, 호프 막 이렇게 따라주고 네. 거기다 방랑식객 네. 아니 셰프가 굉장히 많은데 많은 경우에 이런 행사하면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무슨 유명한 셰프 뭐 어디서 상 탔다는 그런 셰프 모셔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민들이 다 알고 좋아하는 방랑식객 이런 분 딱 모셔와서 대접하고 이러는 거 보면 굉장히 이제 서민 눈높이에 잘 맞추고 그런 소통 행보를 잘한다. 이거 칭찬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서민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서민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 코스프레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그런 거 굉장히 잘 하는데 저희가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네. 특히 이제 사드 같은 문제, 대북 문제가 저희하고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저희는 지금 대화할 생각조차 없는 그 북한은 지금 우리한테 뭐라 그럽니까? 무슨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는 둥 이렇게 막말을 하잖아요. 우리하고 북한은 절대로 핵 문제를 얘기할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미국과 집거리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그게 수십 년 입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낭만적인 생각으로 북한의 대화를 구걸하는 이런 모습은 바로 ICBM이 날아오잖아요. ICBM이 막 그냥 쏘아대고 근데 ICBM 쏘기 전날은 사드를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한다고 그랬다가 바로 쏘니까 그 다음날 임시 배치해버리고 해버렸죠. 이게 180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정말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도저히 대화의 상대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지금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 주도로 유엔이 끌고 가고 있는 제재와 압박에 당사자인 우리가 자꾸 김 빼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저희하고 생각이 다르죠. 근데 환경 영향 평가 한다 그랬다가 북한이 ICBM 쏘니까 임시 배치. 네. 이거는 그나마 보수 정당으로 봤을 땐 잘한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배치도 아니, 안 하고 아니요. 환경 평가 임시 하겠다. 배치는 잘한 건데 환경 그러니까요. 영향 평가 한다는 것도 생략하라는 거죠. 그거 지금 좋죠. 보면 현재 환경 영향 평가 법에 의하면 군사 기밀과 관련이 되거나 아니면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 시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걸 허용을 해요. 근데 지금 ICBM이 막 날아오고 이런 상황에서 시급하다고 문재인 정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임시 배치로 180도 돌아선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 영향 평가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번에 ICBM 시험 발사한 이후에 베를린 선언 버려라. 그리고 전술핵도 미국하고 공유하는 거 이제 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스탠스는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6.15 공동선언이나 14선언이 있었던 2000년, 2007년 그때의 북한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저희들은 완전히 이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북이 핵을 개발 완성 단계에 이르러지도 않았고 지금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거의 뭐 온 북핵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시 배치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당시는 지도자가 김정일이었고 지금은 김정은이잖아요. 두 사람의 이 스탠스가 입장이 완전히 다르고 스타일도 다릅니다.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하기 어려운 이 김정은을 대상으로
저렇게 대화에 자꾸 매달리는 것은 실익이 없다.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위험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보죠 저희는. 근데 그러면은 전술핵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네네. 이건 유승민 의원이 아마 대통령 선거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네, 나토식의 네. 핵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이 보유한 핵을 운영을 하는 것을 공유하자는 그럼 거죠. 미국이 과연 오케이 할까요? 허락해 줄까요? 근데 미국의 설득을 우리가 얻어내야죠. 지금 ICBM을 저렇게 쏘고 있는데 우리가 맨날 미국이 어떻게 해주기만을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저희 안보를 지키는 대통령과 집권당의 모습이 글쎄요. 아니라고 근데 봅니다. 뭐 전술핵 이야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뭐 주변 중국이나 국가의 문제도 있어서 외교 문제로 꺼질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뭐 전술핵 얘기를 네. 하면 핵 도미노가 되지 않냐 네, 그렇게 네, 얘기하는 네, 사람들이 네. 있는데 오히려 그럴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중국도 일본이 핵 가지는 건 싫을 거 아니에요. 네. 대만이 핵 가지는 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에 가장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제재와 압박에 실질적으로 전혀 협조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대북 제재와 압박에 협조하게 끌어내려면 그분들에게도 뭔가 긴장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긴장감을 가져올 수 있는 주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논의를 시작하면. 그럼 북한하고는 대화는 안 된다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지금은 안 된다는 입장이세요? 지금은 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이 뭐 핵 문제, 비핵화 이런 게 진전을 이루고 북한이 정말 진정성 있는 액션을 취하면 그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전혀 아닌데 자꾸 대화에 매달리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거죠. 그러면 뭐 금강산 관광 재개나 오이사 조치 완화 이런 것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제재와 압박이 어떻게 보면 효과적일 그런 국면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국내 정치로 돌아와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내년인데 단도직 입장 묻겠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고 어디는 좀 차지해야 된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지금 말씀 하고 있는 좀- 뭐 경기도지사 자리 같은 경우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생각하시겠지. 승리의 기준. 저희가 추미애 대표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승리의 기준 어디는 꼭 우리가 바른정당이 갖고 싶다. 근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면 이제 영업 기밀을 더 제가 맞춰볼까요? 경기지사 뭐 경북 뭐 대구 뭐 영남 쪽 뭐 이 정도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 저희는 제주가 아주 예, 죄송합니다. 제주. 보물 같은 제주가 예, 있죠. 제주는 뭐 제주 경기는 저희는 수성이고요. 예, 무조건.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전략적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얻어 와야 될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예. 대학생 그 젊은 당원 영입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것 예. 같아요. 사실은 바른정당은 그나마 낫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보다. 근데 보수정당이 젊은 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던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그 낡은 보수를 용납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국몰이하고 그다음에 재벌 편들고 완전히 그냥 그 서민들의 눈물 흘리는 것은 닦아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외면하는 그런 정당이 젊은이들로부터 사랑받기는 과거에 어려웠다는 거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보수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든 몇 사람이 나와서 이제 저희 당 바른정당을 창당을 한 거고 바른정당이 그런 목소리를 내니까 저희는 과거 새누리당 한나라당 있을 때는 보면 보수 진영이 주력 부대가 TK 6070이었어요. 그렇죠. 주로 당원이 거기만 있고 네. 젊은 사람은 저희가 청년 위원장을 한 사람을 시키려 그래도 청년이 아니던데요. 청년이 아니에요. 45세를 기준으로 그러니까요. 해놔도 45세를 충족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거의 없었어요. 없어요. 그렇게 청년의 불모지였는데 바른정당은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당원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저도 선거운동을 하니까 쭉 당원 분포를 뽑아보니까 수도권 2030이 주력 부대예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정당인데 많은 청년들이 이제 지지 선언도 하고 우리 대선 때 대학생들 한 330명 정도가 또 한꺼번에 지지 선언을 한 적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지 선언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또는 동아리 이런 데 가서 내가 보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새누리당 지지한다 말 못하는. 예, 완전히 그냥 뭐 이거 돌팔매 맞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내 정체성인 보수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내가 보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저희는. 제가 왜 그런 말 들었냐면 뭐 지난 총선, 지난 대선 보면 세대 간 투표가 확연하거든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은 당시에는 새누리당 이렇게 지지했었고 그 2040, 2050까지는 뭐 민주당 민주당 지지.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보수정당의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진보 30년 30년 플랜이에요. 집권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나마 바른정당이 젊은 층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바른정당이 조금 더 이 외연을 넓혀서 지금의 자유한국당 포지션을 가야 맞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번 드려봤어요. 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네. 유승민 후보 별명을 이제 사람들이 고통령이라고 그러는데 고등학생이 뽑았으면 대통령 됐다. 진짜 저희가 놀라운 게 대선 때 고등학생들이 막 교복을 입고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막 급한 마음에 얘들아 너희는 선거 끝나고 찍어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이 못 들었는데 찍으니까요, 지금. 아니 그러면 예. 투표 연령 내려오는 거 찬성하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18세 찬성이에요. 어. 근데 이제 13명 떠나가신 분들 중에 이제 반대가 네, 있어가지고. 반대가 있어서. 이 아들이 3명 있더라고요. 네. 아들은 바른정당 지지합니까? 어머니 정당. 지지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아이고 지지한다고 하면서 또 속으로는 다를 수 있죠. 아, 그래요? 혹시 지난 대선에 그건 진짜 모르죠. 누구 찍었는지 혹시 열 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눈빛이 어떻게 어때요? 찍고 돌았을 때 아이들이 그냥 뭐 애들이 그냥 찍었어 이러지 뭐 특별히 다르게는 안 하는데 엄마 엄지척 이러던가 혹시? 물어보기 어렵죠. 예. 어머니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주실 건지도 저는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뭐 보수 2030도 있지만 또 어르신들의 마음도 살펴야 얻어야 되고, 되고. 이 어머니 리더십 어떤 방향으로 추구하고 계신지. 이제 주로 보면 저희 어머니들이 보면 밖으로는 생활력이 강해서 집안을 먹여 살리고 일으키고 하는데 엄청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지만 또 막상 집에 오면 아이들 다독거리고 또 부모님 섬기고 하는 데는 또 포용적이고 부드러운 그런 리더십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한국의 어머니상이 지금 우리 바른정당에 필요하다. 음. 밖으로는 이제 보수 본진이 돼야 되니까 낡은 보수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러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진보 정권의 견제도 적절하게 해내야 되고 굉장히 그런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반면에 지금 안에서는 우리 20명이 뭐 한 분이라도 이탈할까 봐 아까도 걱정해 주셨는데 다독거리고 품고 포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당내 네. 화합이나 이런 게. 그래서 어머니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방금 어머니 이러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문재인 정부도 장관의 성비율이 여성이 한 30%쯤 됩니다. 네.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던 거고 또 지금 원내정당 5곳 중 아. 3곳이 여성이 네. 다 대표예요. 참 묘하죠. 이런 네.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 그렇죠. 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다 많이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래도 아직 유리천장이라고 많이 또 지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좀 많은 여성분들한테 좀 힘내라고 응원의 한마디 좀 해주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여성 대통령을 한때 지지했던 때가 여성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었군요. 예, 한때 지지했었는데 대변인 아, 나중에는 이제 좀 제가 좀 생각이 달라졌지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 정치 시작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너무 여성으로 이 땅에 사는 게 특히 애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야 이게 무슨 주홍 글씨를 가슴에 달고 사는 것도 이보다 힘들지는 않겠다 그랬는데 이 부당한 세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가 정치하게 된 출발이고 계기인데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여성이 힘 있는 자리에 가니까 빨리빨리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힘 있는 자리가 어딘가 봤더니 대통령이라서 그래서 저는 여성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무조건 뛰어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여성 대통령의 실패로 수많은 여성들이 직장에서도 참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자는 역시 안 돼. 이런 딱지가 붙고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편견이 오히려 강화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여성 당대표들 나오고 이러고 또 저는 심상정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봅니다. 국민들 마음의 진정성, 능력 이런 걸 각인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여성 대통령의 실패가 조금 만회되는 것 같아서 한 사람으로만 너무 재단하지 말고 그래요. 수많은 능력 있는 여성들 그리고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될 여성들이 많으니까 힘내시라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먼저 싶어요. 밖에 제작진도 있고 요 앞에 홍상희 기자도 있지만 이분들 다 워킹맘이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 워킹맘은 슈퍼우먼이 돼야 돼요. 슈퍼맨 될 수 없어요. 그래요? 네, 슈퍼맨 데려가지 마세요. 그래서 수퍼면 방지법도 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막 열심히 밀고 네, 있잖아요. 부담스러워요. 왜 모든 십자가를 여성에게만 그러니까요. 네. 아빠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아빠는 너 힘들어요. 뭐 다를 게 그래 뭐. 아빠도 힘들어요. 근데 네. 지난번에 청와대 회동 때 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유감이죠.
왜냐하면 여성에 대한 인식이 비뚤어져도 보통 비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자기 자서전에 자랑하듯이 많이 써놓으셨는데 특히 지금 여기 방송이라 입에 올릴 수 없는 대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중생에 대한 그 폭력, 성폭력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근데 그걸 본인이 감행했다고 지금 써놓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지요. 사실 그날 제가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 온다고 신문에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부탁을 한다. 물론 일반 유권자도 있지만 심지어 여당 의원들, 그다음에 출입 기자들 이런 분들이 그냥 아우성이다. 거기 가서 대통령 앞에서 탁현민 행정관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 이해운 당신밖에 없으니까 꼭 당신이 얘기해라. 당신 얘기 안 하면 아무도 안 한다. 제가 그런 그 사명을 갖고 여기 와서 불편하시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여성 장관 30%, 그다음 인사수석이나 외교장관 같이 굉장히 힘 있는 자리에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성을 우대하고 굉장히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이 대통령의 성과가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반응이 없으시니 뭐 어떡하겠어요? 유감이죠. 뭐 일각에서는 그 일단은 탁현민 행정관이 반성을 했고 사과했고 그리고 보수정당에서 아니 언제부터 일개 행정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냐 이거 정치 공세 아니야 이렇게 또 지적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개 행정관이 아니라 굉장히 그분의 무게가 크다고들 알고 있잖아요. 일개 행정관을 넘어선다는 거 뭐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대통령의 선택이긴 하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계속 보고 있고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죠. 예. 자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 훌쩍 네.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아 그러네요. 예. 아까 네. 여성 대통령 꼭 필요하다는 얘기도 네. 하셨는데 앞으로의 포부 예. 아니요. 저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온 건데 지금 제가 부당하다고 아직도 느끼는 일들이 첩첩산중으로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 물론 저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될 때까지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우리 방송의 특징이 초대 손님이 엔딩곡을 선정해 주는 겁니다. 엔딩 음악 혹시 뭐 저는 밥 딜런의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라고 우리 저기 번역이 돼 있죠. 근데 영어 원문으로는 블로잉 인 더 윈드인데 이게 보면 차별 없는 세상, 그다음에 이제 그 전쟁이 없고 평화를 희고하는 그런 간절함이 굉장히 이렇게 명곡으로 이뿐만 아니라 가사가 완전히 명작이에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다들 가슴이 뭉클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혜원 대표가 선정해준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들으면서 우리 이혜원 대표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출연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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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